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체중의 설정값을 우리가 원하는 자신의 건강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 적정값으로 다시 리셋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식이요법 50, 운동요법 50 그렇게 알고 있거나 70대 30, 80대 20 이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설정값을 제대로 다시 건강값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식이요법이 95%, 운동은 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너무 의외죠? 95대 5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식이요법 95%라고 한다면 22.8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운동 5%는 1.2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22.8시간을 제대로 다스리는 것, 그 균형을 이루는 것, 공복과 만복의 균형. 이 공복은 수면 시간을 또 포함해서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 숙면과 함께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호르몬의 균형은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우리 인체에 필요한 만큼의 열량을 공급해 줘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 뇌에 만족스럽고 보상감을 주고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사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먹고 자기만 합니까? 공부나 일, 자신의 본분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에 집착하기보다 식사를 제외하고는 바쁘게 일하고, 또 여가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도 개발하고 열중하면서 음식에 대해 잊고 더 활기차고 에너지 있는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식이요법 95%가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운동 5%에 해당하는 1.2시간은 이건 제가 계산한 거예요. 저도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걷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간의 활동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이 기본적인 활동만으로도 신진대사율도 높일 수 있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우리 몸에 적당한 중력의 힘을 가하면서 뼈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근력도 줄어들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른 자세를 익혀서 한다면 전신 운동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런 운동 5%의 그런 습관들을 잘 적용해 갈 때 걷기와 짬짬이 근력 운동, 또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갈 때 우리는 지방도 더 잘 태울 수 있는 몸의 상태로 만들 수 있고 더 쉽고 지속 가능하게 건강값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도 해보니까 그냥 천천히 걷는 걷기 그것만으로는 운동이라고 다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혈액순환, 근력, 뼈 건강, 심폐건강 등등 이런 것들을 더 건강하게 하려면 다른 걷기 책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중강도 걷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중강도 걷기, 옆에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 그러면서 땀이 나오는 정도, 그래서 자신의 연령이나 몸의 상태에 맞는 중강도 걷기, 그 외에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 요가나 댄스나 필라테스,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하는 근력 운동 등등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면서 자신의 삶에 평생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땀이 어느 정도 나야 노폐물 배출도 잘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른 영상들에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다른 관점들로 많이 공부했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고요.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우리가 개개인에게 영양과 운동을 적정량만큼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제공할 수 있다면 가장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식이요법이 50%, 60%, 70%, 80%, 또 운동요법이 50%, 40%, 30%, 20%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저자가 여러 가지 의학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식이요법 95%, 운동 5% 이런 건강한 습관을 정착해 간다면 가장 최적의 건강값이라는 것을 귀결해 주었습니다. 저도 정말 해보니까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을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열량을 더 높여간다는 거죠. 더 허기진 거예요. 그래서 더 맛있는 것, 더 든든한 것, 또 더 많은 열량 이런 것들을 추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어느 정도 늘려서 지방을 태워서 체중을 줄여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몸은 항상성 유지 때문에 대사량을 그것에 또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계속 늘리더라도 더 고강도, 더 오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인체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런 운동에 의한 소비 열량이 커질수록 음식에 대한 섭취 열량의 욕구를 더 키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자가 얘기한 대로 비만을 해결하고 싶다면 왜 비만이 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우리가 헛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의 비만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체중은 인슐린이 결정한다. 우리는 이미 설정된 체중값으로 그 체중을 유지해 가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의 체중 설정값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체중 설정값은 대부분은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겠고 나이가 들수록 체중 설정값이 더 떨어지는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변을 살펴봐도 20대에는 날씬한 편, 정상적이었는데 또는 30대에도 그랬는데 40대, 50대 갈수록 점점 살이 쪄가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살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체중 설정값이 왜 높아질까? 어떤 시기에 높아질까? 그동안 저와 함께 잘 공부를 해오셨다면 이것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자는 인슐린 농도가 상승하면 체중 설정값도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슐린 농도가 상승한다는 것. 바로 인슐린을 자극하는 음식들을 더 많이 먹어대고 집착하고 꼭 먹어줘야 하고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음식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어디 가나 천지가 다 당분, 당질 이런 것들이 많은 음식들이잖아요. 그래서 눈만 돌리면 다 유혹이죠. 또는 유혹이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당분, 당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그게 당연한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 음료수, 달달한 것, 단짠, 밥, 빵, 떡, 면, 과자,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폭식해 갈수록 우리의 몸의 인슐린 농도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또 먹고 나서 식후에 앉아있거나 혈당을 가파르게 상승시키는 고혈당 음식들을 먹거나 그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지속되게 되면 운동 부족인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게 되면 우리 몸은 점점 인슐린의 농도가 높아지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인슐린 농도가 상승하면 우리의 체중 설정값도 높아지면서 점점 살이 찐 상태 3kg, 5kg, 8kg, 10kg 또는 그 이상 그 상태의 체중값으로 점점 높아져 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도 좀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기에 진짜 날씬한데 그 사람도 살이 쪘대.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대요. 그래서 날씬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몸의 상태를 더 잘 신경 쓰거든요. 다시 말해 민감도가 높아져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자신의 체중 설정값에 민감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살이 쪄 있고 그것도 오랜 기간 쪄 있다면 오히려 더 입맛을 만족시키는, 뇌를 만족시키는, 쾌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입맛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에 더 집중하고 집착할 수 있거든요. 바로 자신의 체중 설정값에 둔감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쪄서 예전에 입던 타이트한 옷이 맞지 않는다면 화들짝 놀라게 되지만 이제 편한 옷들을 계속해서 입게 되면 그 긴장도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가 그 체중 설정값의 민감도에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찌는지도 몰랐다가 아니 애써 부정하다가 결국 10kg 정도 쪘을 때 나도 느끼고 주변 사람도 느끼고 이제 옷도 하나도 안 맞고 그렇게 예전에 옷의 설정값이 달라져 있을 때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화들짝 놀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라도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힘겹게 빼고 나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유지어트까지 잘 해서 그 체중값을 잘 길들여 놓는 것, 잘 다져 놓는 것, 그 과정을 충분히 거쳤을 때 우리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유지어트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바디라던가 옷바디라던가 또는 인바디, 체중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한 체중 설정값에 민감해 있는 것, 그것은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보면 날씬한 사람이 살이 좀 쪘대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대요. 그리고 살이 많이 찐 비만인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그런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걸 볼 때 오히려 날씬한 사람들은 금방 돌아가고 이전 설정값으로 쉽게 돌아가는 거죠. 좀 더 쉽고 빠르게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비만 환자들은 그게 더 더디고 더 힘들고 또 포기하기도 쉽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것은 왜일까요? 여기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다 살이 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출산을 하고 다시 예전의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죠. 다시 말해 예전의 체중 설정값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 날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만삭일 때도 라인이 이뻐요. 그리고 출산 후에도 다이어트도 더 잘 집중하고 보다 쉽게 뺄 수 있거든요. 본인이 식이요법을 잘해서 잘 집중만 한다면 다시 예전처럼 잘 돌아갈 수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미 살이 많이 쪄있던 사람들이 출산 후에 다이어트를 하면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더 어렵고 더 살이 찔 수 있거든요. 연예인들도 보면 이미 날씬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거친 다음에 당연히 살이 찌고 그러면서 다시 출산 후에 다이어트를 할 때 그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 그것에 대해서도 이 저자가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바로 날씬한 사람과 비만 환자는 인슐린 반응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비만 환자인 경우에는 공복기에도 인슐린 수치가 더 높고 음식을 섭취할 때도 인슐린 반응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르몬 활성이 체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공복기에도 인슐린 수치가 더 높고 음식을 섭취하면 인슐린 반응도 훨씬 크고 그래서 이 책에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그 그래프에서도 날씬한 사람보다 비만인 사람이 공복기에도 인슐린 수치가 훨씬 더 높고 식사를 하고 나서도 인슐린 반응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잘 나와 있거든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그 반응이 훨씬 크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다이어트를 해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똑같이 공복을 해도 원래 체중 설정값이 낮아 있던 사람들, 바로 날씬한 사람들은 살짝 살이 찐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이어트를 한다면 훨씬 더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이 찌더라도 그 기간을 오래 만성적으로 유지해 가지 않는 것, 더 찌진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초대사량도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더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체중 설정값을 높이지 않는 것,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내려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찐 살은 오히려 다시 집중해서 노력하면 더 잘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찌더라도 빨리 내려오려고 노력하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애에 살이 찌는 구간들, 바로 체중 설정값이 높아지는 구간들, 그것은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식생활, 운동 부족의 습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이렇게 해서 인슐린 농도가 계속 높아지는 상태를 유지해 갈 때 그런 때 우리는 나이살, 바로 체중 설정값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케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